네,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논의할 최고위가 언제 열릴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내일쯤 당무에 복귀할 걸로 전해지면서 29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마냥 미루고 당내 논란만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가부간의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하고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까지는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건의하는 데 논의를 했다. 예,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모여서 오늘도 장 대표를 향한 메시지를 냈는데, 근데 장 대표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29일에 최고위에서 결론되는 걸로 중론이 모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장동혁 대표랑 워낙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장해찬 부원장이 29일 제명이 중론이다,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려고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가처분 시점에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절차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네. 절차를 지키기 위해 저는 시간을 좀 끌었고 단식도 물론 내세우기는 쌍특검을 내세웠지만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을 좀 무마하게 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명 자체를 뒤집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적인 세력들,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본인의 지지, 그다음에 기반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건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 그건 분열이고 중도층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 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당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있는 본인의 지지 세력을 좀 더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명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서 지금 몸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내 상황에 대한 글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나눌 그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올리면서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 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관세 관련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관세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가장 큰 정치적 현안은 무엇보다도 한동훈 그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제명 관련해 가지고는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명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됐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제명 확정은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거. 그다음에 제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게, 제명이 취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재심 요구 안 할 테니까, 이미 기간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취소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을, 어정쩡한 상황을,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은 되었지만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어정쩡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세 번째가 될 텐데, 제 생각에 그렇게 해봤자 그거는 장동혁 대표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복귀해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정치적 해결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 복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SNS에다가는 지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취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내일 복귀를 하면 또 민생 현장을 간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대표의 단식이 중단된 이후에요. 몇몇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식이 보수 결집 효과를 낳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이 보수층 결집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부분, 그리고 보수층이 장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희 지지층에게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성훈 대변인이 언급한 게 바로 이 조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김진욱 특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단식이 효과를 냈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착시 효과일지 아니면은 실제 여론조사 방식의 차이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각 정당이 또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좀 전에 뭐 한 3%포인트 정도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보수 결집, 보수 통합의 어떤 효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뭐 갤럽 같은 방식은 지금 이 리얼미터는 ARS, 소위 기계가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네. 갤럽 같이 한 포인트가 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결론은 결국 응답 그 여론조사를 누가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응답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샤이 보수층들의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느 쪽의 결과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하고 상당히 직결돼 있다. 예를 들면 갤럽 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보다 넓은 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 쪽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리얼미터 쪽을 선택한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방향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있고 지지층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니 빠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이 결론은 내일 모레쯤 있을 29일쯤 있을 최고위에서. 이 최고위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랑은 사뭇 결과가 다른데요. 물론 미세하게 조사 일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때는 격차가 20% 이상 좀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조사 방법을 놓고 이렇게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전통적인 조사는 면접원이 조사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듭니다. 직접 사람이 전화를 거는 그렇죠. 거죠? 저 사람이 전부 다 전화를 걸어 하는 거고 안심번호라고 있어요. 예.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아서 지역별로 배분도 하고 연령별로 배분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한 게 이제 90년도 초반부터 했으니까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 정치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때 시작한 게 바로 갤럽입니다. 갤럽. 그때 갤럽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네. 모든 선거에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런 것 하고 ARS는 값이 쌉니다. 그리고 기계음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대인지 30대인지는 그냥 알아서 누르면 됩니다. 제가 뭐 50대인데 제가 20대로 눌러도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자, 그런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전화 면접 방식을 더 저는 정확히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정당에서는요, 이럴 경우에 안 좋은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더 낮은 거.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뭔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네. 우리 다 이겨. 뭐 걱정 없어. 라고 하다가 실패한 선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정당이라는 거는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온 거를 우선적으로 기준을 삼고
그걸 가지고 개선하면 나중에 결과는 좋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우리 지금 뭐 국민의 민주당하고 거의 붙었어. 뭐 괜찮아 이렇게 밀어붙여. 그렇게 하다가 선거에서 망하면 그럼 뭘 탓할 건가요? 결국은 선거로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 어떤 조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가산점은 있지만 네. 그러나 정당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불리한 거 나온 것부터 기준을 삼아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게 저는 필승의 지름길인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이 전화 면접 방식은 그냥 외면한 채 자기들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글쎄 과연 유리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선거철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는데요. ARS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로 이제 부담 없이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 무당층보다는 좀 각 진영의 강성 지지층들의 응답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식도 좀 감안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리얼미터를 다시 띄워놓은 게요. 지금 그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금 한 40% 정도로 내가 추정을 하고 있다. 최진봉 교수님, 김민수 최고는 되게 당당하게 40%대 지지율 우리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정도 되면 좀 객관적으로 현실을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리한 것만, 뭐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얘기했죠. 유리한 것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면 대단히 위험해요. 네. 두 개의 여론조사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ARS 방식 같은 경우는 고관여죠. 정치에 고관여하는 분들,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끝까지 전화를 받아요. 네. 일반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거 예. 기계음이 나오는데 끝까지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면 미안하기라도 그렇죠. 한데 기계는 뭐 그냥 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와요. 일부러 막 하죠, 계속. 그리고 예. 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령대나 지역이나 이런 분을 누를 때도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걸 누를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 물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최소한 중간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측의 두 개가 ARS와 전화면접 조사가 전혀 상반되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그 중간 정도 어디에 있겠지라고 판단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39.5% 나온 걸 가지고 40%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요. 지금의 상황을 바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40% 나오고 민주당과 거의 붙어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돼. 지금처럼 극우적 성향 보이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적 세력들과 함께하면서 당을 그냥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면 돼. 나를 반대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쫓아내도 돼.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도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극우적 성향의 발언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서 당을 운영하고 최고위원을 운영하게 되면요. 이건 영원히 중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 국민의힘이 다시 이 내란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냉정하고 냉철하게 접근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인 거지 내게 유리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도리어 안 좋은 상황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왜 우리 당 지지자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느냐, 왜 내 발언을 극우 발언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건 최진봉 교수님의 개인 의견인 점을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